안녕하십니까. 용인의 ICF로 직접 집을 지은 아이비입니다. 저희 집에 대한 소개는 EBS 건축탐구 집이라는 프로그램에서 3월 12일 방송된 바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두 번째 소개되는 집이 저희 집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ICF 집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저희 집에 대한 영상을 올리는 목적은 사실 직접 집을 짓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제 경험을 공유하고 그분들이 좋은 집을 짓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원주택을 직접 지어서 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계신데 그분들께서 좋은 집을 경제적으로 짓고 거기에 더해서 집을 짓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 경험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전원주택에 대한 꿈을 가지신 분들께 그 꿈을 실현하시는데 그리고 실현하기 위해서 도전하시는데 용기를 가지시라고 제가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찍고 그런 영상이라서 좀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집을 지은 다음에 저희가 한 2년 가까이 지금 1년 반 정도 살고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경험한 유지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건축비와 건축과정 등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단독주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이자 선입견, 그것은 겨울에 춥고 난방비가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전원생활이라는 로망을 이루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상당히 크다는 말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 전원주택에 대해 도전을 하시고 싶은 분들이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높은 난방비는 많은 분들이 경험과 자료에서 나오는 사실이기 때문에 유튜브에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사실들이 소개되고 있고 그런 사실들은 경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틀림없는 사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춥고 높은 난방비의 원인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크게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소는 단열 시스템 그리고 집의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제가 ICF라는 공법을 가지고 접근했던 그 방식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를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열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택의 단열 성능은 단열재의 종류 그리고 두께 그 다음에 단열재를 얼마나 긴밀하게 공사를 했느냐, 그 다음에 열교를 얼마나 최소화시켰느냐, 그런 요소들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저는 집을 지을 때 쾌적한 집을 최우선으로 해서 단열을 가장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그리고 사전에 공부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중 단열재 종류는 이미 좋은 제품이 세상에 많이 나와 있고 최근의 단열재들은 성능이 대부분 거기서 거기고 뛰어난 성능이기 때문에 어떤 단열재를 사용했느냐는 그렇게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두께 역시도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이상만 한다면 상당히 따뜻한 집을 지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약간 방식을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법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집 전체의 단열을 위해서 벽체의 목표 열 관리율을 일단 설정을 했습니다. 열 관리율을 0.1kcal per 제곱미터, 그 다음에 시간 온도 차 단위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kcal per 제곱미터 HC로 되어 있는데요. 목표 열 관리율을 0.1 이하로 설정하고 한국 패시브 협회에 보면은 열관리율을 계산하는 그 도구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단열 시스템을 제가 디자인을 했죠. 그래서 그 디자인된 시스템을 가지고 그 ICF 공법을 적용했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를 그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CF는 Insulated Concrete Form이라고 하는 약자인데
철근 콘크리트 건축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양단열 공법이라고 최근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 ICF 폼을 생산하는 업체도 최근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전통적인 철근 콘크리트 집을 짓는 방식이 유로프를 사용해서 거푸집을 세우고 그 안에 철근을 배근하고 마지막으로 콘크리트를 부어 양생한 다음에 거푸집을 제거하는 그런 골조로 공사를 하고, 거기에 이제 내부와 외부 단열 작업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공정이 상당히 여러 가지를 거치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ICF 방식은 그 중간이 비어 있는 블록 형태의 그 EPS 단열재, 제가 사진을 잠깐 올려놓겠습니다. 그 단열재를 거푸집 대신 설치하고 이것을 마치 레고 블럭 쌓는 것처럼 쌓으면 되겠습니다. 그 빈 공간에 철근을 배근한 다음에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단열과 벽체가 동시에 이루어져 건설되는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공정이 상당히 짧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경제성이 보장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전통적인 방식이 그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거푸집을 설치하는 것도 상당히 까다롭고 이게 터지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그 철근을 배근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기술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직접 짓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지만 ICF 공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직접 시공이 가능하고, 더 거기에 추가로 내외 단열을 그 항공정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공정이 단순화되고 내가 직접 지을 수 있는 그런 그 공법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단열재와 콘크리트 벽체가 일괄적으로 타설이 되기 때문에 밀착 시공이 되고, 그 다음에 기밀이 확보가 됩니다. 특히 이제 콘크리트가 완벽하게 그 한 개의 그 큰 벽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기밀은 완벽하게 확보가 되는 그런 공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ICF 블록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 단열재의 연결 부위가 그 두 줄의 엇갈린 톱니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가 침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여지를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기밀이 굉장히 확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단열재의 그 시공을 통한 그 기밀 확보가 상당히 잘 이루어진 그런 공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열교라는 것은 이제 단열재를 통과하는 구조물이 존재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구조물의 그 열 전도도가 단열재보다는 높기 때문에 그 구조물을 통해서 열이 밖에서 안으로 또는 안에서 밖으로 흐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대표적인 열교를 만드는 것이 목조주택의 경우에 스터드죠. 스터드와 석가래. 목조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스터드와 스터드를 설치하고 그 사이에 단열재를 집어넣는 그런 방식으로 그 공사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 단열재와 단열재를 통과해서 석가래와 아니면은 그 스터드가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열 전달이 되죠. 물론 이제 최근에 목조주택의 그 전문가들은 많은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해서 그런 열교의 문제점을 그 추가적인 단열을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기술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 하나의 예로서 말씀드린다면은 그 스터드와 석가래 같은 것들이 열교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목조주택이든 아니면 다른 형태의 그 주택을 짓든 직접 짓는 경우에 아마추어 입장에서 그런 기밀과 열교를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굉장히 만들어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추어가 직접 자기 손으로 집을 지을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골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제가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런 측면에서 직접 집을 짓는다는 측면에서 ICF로 직접 짓는 것이 열교도 차단하고 기밀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혼자 지을 수 있는 더군다나 이제 구조적으로 가장 안전하다, 튼튼하다고 하는 철근 콘크리트를 직접 지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ICF 공법으로 그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 ICF 공법으로 직접 집을 짓는 그런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온을 위해서 그 단열재와 열교
그 다음에 그 기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집의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관리율의 그 단위를 보시면 킬로칼로리 퍼 제곱미터 HC, 여기서 H는 시간이고 C는 집 내외부의 온도차입니다. 그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집에 필요한 그 보온에 필요한 열을 그 킬로칼로리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열 관리율에 집의 면적, 그 벽면적, 그 다음에 지붕 면적, 바닥 면적 이것들이 되겠죠. 면적을 곱하고 그 다음에 노출되는 시간, 그 다음에 집 내외부의 온도차를 곱해줘야 합니다. 즉 외기와 직접 면하는 면적이 적을수록, 즉 제곱미터가 적을수록 또 내외부의 온도차가 적을수록 또 노출 시간이 짧을수록 보온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는 적어지게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로 집을 지을 때 있어서 내외부의 온도차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그거는 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시간도 저희가 그 노출 시간을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적으로 외기와 면하는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면적을 어떻게 최소화해서 짓는 것이 중요하냐 하는 것이 그 집을 얼마나 그 난방 효율을 높일 수 있느냐의 그 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 정사각형 구조가 가장 좋은 방식이 되겠죠. 아무래도 같은 면적의 그 바닥 면적에 외기와 접하는 벽의 면적을 줄이는 것은 정사각형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정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내부 구조를 짜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로 사실상 많이 지어지는 형태는 아니고요. 그 다음이 직사각형.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집의 그 외형을 좋기 위해서 외관이 이뻐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각을 늘릴수록 외기와 직접 면하는 면적이 크게 됩니다. 따라서 집의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외기와 직접 면하는 면적에 크게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같은 바닥 면적이라 하더라도 그 보온을 위해서 즉 그 집안을 그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은 다르게 계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 일반 단열재가 적용되지 않는 개구부, 예를 들어서 창문, 현관문, 뭐 그다음에 요즘 법적으로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 있는 2층 이상의 주택에는 반드시 필요한 소방창, 이런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에 따라서도 그 열의 그 손실이 상당히 저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창문이라 하더라도 열 관리율을 보면은 단열이 잘 된 벽체보다는 나쁩니다. 그래서 이제 저 창문이 클수록 그 아무래도 열을 많이 뺏기게 되겠죠, 외기로. 또한 창문이 클수록 여름철에는 상당히 많은 그 햇빛을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실내 온도가 상당히 올라가는, 그래서 단열에는 상당히 그 좋지 않은 그런 효과를 미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개구부를 남쪽 중심으로 그 배치를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 남향집이라고 이제 통상적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남쪽으로 많이 배치하면 할수록 여름과 겨울에, 여름에는 아무래도 그 좀 불리한 면이 있겠지만 겨울에는 많은 햇빛을 받게 해서 집안의 온도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는데 큰 도움을 됩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그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집을 그 직사각형으로 1층과 2층의 면적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즉 외기와 접하는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가능한 한 집을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개구부는 전부 남쪽으로 배치를 했고 북쪽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 유리창 하나만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설계한 저희 집의 겨울철 난방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은 그 난방비에 대한 많은 자료가 있는데 대부분 많은 내용들이 한 달에 얼마가 나왔다 하는 식의 내용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그 보충이 되어야 되는 정보 없이 나와 있는데 그러한 내용을 실제로 참고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열 시스템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같은 그 바닥 면적이라 하더라도 외부와 접하는 면적, 크기 다 다릅니다. 또 벽, 천정 등의 그 크기가 다 다르고 계곡의 크기, 더군다나 이제 실내외의 설정 온도, 외기와 그 내기와의 온도 차가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어떤 연료를 썼느냐, 그다음에 연료별로 그 지역별 단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무작정 얼마가 나왔다 하는 것은 그 크게 참고가 되지 않죠. 이제 저희 집을 먼저 그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집은 1층 30평, 2층 30평, 그리고 다락이 30평입니다. 외부와 직접 면하는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층과 2층 다락이 동일한 각인 4개의 직사각형 외벽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기와 직접 접하는 그 면적의 크기는 약 460제곱미터이고, 벽이 전체의 52%, 지붕이 23%, 바닥 19%, 그 다음에 대구부가 6%입니다. 실내 설정 온도는 22도로 했고, LPG로 난방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 지역의 LPG 가격은 4,580원, 그러니까 세제곱미터당 4,580원입니다. 지금 현재 두 번째 겨울을 보내고 있고요. 그런 조건에서 저희 집의 이번 겨울 그 LPG 사용량은 11월에 14세제곱미터, 12월에 30세제곱미터, 1월에 53세제곱미터, 2월에 32세제곱미터, 그리고 3월에 32세제곱미터입니다. 나머지 달은 약 5세제곱미터 정도로 사왔는데, 이 경우에는 전부 온수용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 11월부터 3월까지 온수에 사용된 그 LPG 양을 제외를 하고 순수한 난방용으로 사용한 LPG는 약 146세제곱미터입니다. 이를 저희 그 단가에 4,580원을 곱하게 되면은 난방비 지출이 연간 약 67만 원 정도가 되죠. 이를 이제 난방이 필요한 5개월로 나누게 되면 겨울철 월 평균 13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의 그 난방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살아본 지가 상당히 오래되어 가지고 저희와 같은 평수의 그 아파트 난방비가 얼마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그 인공지능 코팔럿에 문의한 결과에 의하면은 60평형과 70평형 아파트의 난방비가 우리나라에서 각각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 그 다음에 35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현실과 비슷한 숫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그 코파일럿에 문의한, 인공지능에 문의한 결과 이런 정도의 대답을 얻었습니다. 또 유튜브에 많은 분들이 올리신 전원주택의 겨울철 난방비 관련된 영상들 내용과 비교해봐도 저희 집의 난방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이제 저희가 ICF로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집의 설계를 그 난방 효율이 좋은 방향으로 한 결과로 이러한 좋은 그 난방 효율을 가진 집을 지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원주택의 난방비 제가 생각하기에 높지 않습니다. 어떻게 집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쾌적하고 경제적인 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보았는데 이걸 제가 직접 지어도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꼭 전문가들만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접 집을 짓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유지비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그 한 사례를 참고로 하셔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난방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ICF 집의 건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집을 경제적으로 지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해답을 드리기 위한 것인데, 먼저 간단하게 그 답을 드리면, 예, 그렇습니다. 직접 지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다음번 에피소드에는 그 ICF 집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건축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